박진사가 세상을 떠난 것은 한겨울이었다. 그는 평생 양반의 체면을 지키며 살았지만 말년에는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3일장을 마친 후 새 아들 앞에 채권자들이 줄지어 찾아왔다. 박진사께서 빌려간 돈이 300냥입니다. 쌀 100석을 외상으로 가져가셨습니다. 땅 문서를 담보로 50냥을 빌려가셨습니다. 채권자들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양반이라 체면상 독촉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돈을 받아내야 했다. 큰아들 박동수는 35살로 아버지처럼 선비의 길을 걸어왔다.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했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성품이었다. 둘째 박동진은 31살로 영리하고 재주가 많았지만 늘 쉬운 길만 찾았다. 막내 박동철은 27살로 겁이 많고 의존적인 성격이었다. 세 형제는 사랑채에 모여 앉았다. 아버지의 빚을 모두 합치니 쌀과 돈을 합쳐 500냥어치가 넘었다. 이는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이었다. 형님, 일을 어찌합니까? 막내 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큰형 동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빚이니 우리가 갚아야지. 비록 힘들어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동지는 비웃듯 말했다. 형님, 500냥을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곤 이 낡은 기와집과 작은 밭떨기뿐인데. 그래도 갚아야 한다.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명예? 명예로 밥을 먹고 삽니까? 동진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다. 막내 동철은 두 형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생각엔 차라리 이 집을 팔고 우리가 각자 흩어지는 게 뭐라고? 큰형 동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산소도 있고 조상의 위패도 있는 집을 팔자고? 그게 말이 되느냐? 결국 세 형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큰형 박동수는 다음 날부터 일을 찾아 나섰다. 양반이 일을 한다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빚을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믿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마을 주막이었다. 주인 양반, 일손이 필요하시면 저를 써주십시오. 주막 주인은 놀란 눈으로 동수를 바라보았다. 박진사댁 도련님이 여기서 일을 하시겠다고요? 예, 아버지께서 빚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갚아야 합니다. 주막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술독을 나르고 술상을 나르는 일을 해주십시오. 하루에 다푼을 드리겠습니다. 다푼. 한 냥이 100푼이니 500냥을 모으려면 동수는 계산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을 시작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막 마당을 쓸고 무거운 술독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술상을 내다 날랐다. 등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평생 붓만 잡고 살던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박진사 댁 큰아들이 주막에서 일을 한다더라. 양반이 체면도 없이. 아버지 빚 때문이라던데. 그래도 그렇지. 동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다. 석 달이 지났다. 동수는 저축한 돈을 세어보았다. 450푼. 한 냥도 안 되는 돈이었다. 이 속도로는 평생이 걸려도 빚을 갚을 수 없었다. 동수는 더 많은 일을 찾았다. 낮에는 주막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밭일을 품팔이로 했다. 밤에는 양반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며 일했다. 그의 아내 정씨 부인도 함께 고생했다. 바느질을 해주고 삭바느질을 받아 밤새 옷을 지었다. 두 사람은 한 길을 거르는 날도 많았다. 아이들에게는 죽을 끓여 먹이고 자신들은 물로 배를 채웠다. 1년이 지났다. 동수가 모은 돈은 15냥이었다. 500냥의 30분의 1도 안 되는 돈.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동수가 품팔이를 하던 밭에 지나가던 부자 상인이 그를 불렀다. 박도령, 자네가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이렇게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었네. 예, 부끄럽습니다. 자네 같은 정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네. 나에게 좋은 제안이 있네. 내 가게의 관리인이 되어주게.
장부를 관리하고 일꾼들을 감독하는 일이네. 한 달에 2냥을 주겠네. 2냥. 지금까지 3달 걸려 모은 돈을 한 달에 벌 수 있다는 뜻이었다. 정말입니까? 자네의 정직함을 믿고 맡기는 것이네. 내 가게에는 돈이 많이 다루어지니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네. 동수는 그 일을 시작했다. 상인의 가게는 큰 포목점이었고 매일 많은 돈이 오갔다. 동수는 한 푼도 빼돌리지 않고 정확하게 장부를 기록했다. 어느 날 가게에서 큰 실수가 발생했다. 일꾼 하나가 100냥어치 비단을 잘못 계산하여 손해를 본 것이다. 상인은 크게 노했다. 이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잘못한 일꾼은 떨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린 자식이 5이나 있었다. 동수는 한참을 고민하다 나섰다. 제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제 월급에서 조금씩 빼주십시오. 자네가? 자네 잘못이 아닌데?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상인은 동수의 책임감에 감동했다. 아니네. 자네 잘못이 아니네. 하지만 자네 같은 사람이 있어 내 가게가 믿음직하구만. 그 일 이후 동수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다른 상인들도 동수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 했다. 둘째 박동진은 형과 달리 생각했다. 정직하게 일해서 500냥을 갚는다? 미친 짓이다. 세상에는 더 빠른 방법이 있다. 동진은 머리가 좋았다. 그는 아버지의 빈문서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 빌렸는지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채권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채권자는 김부자라는 상인으로 300냥을 빌려준 사람이었다. 동진은 집안의 묘자리를 명당이라 속여 김부자와 경쟁자 이 부자를 서로 경쟁시켰다. 결국 김부자가 450냥에 그 땅을 샀다. 이것 봐라. 형처럼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 머리를 쓰면 되는 거야.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그 묘자리는 실제로는 명당이 아니었다. 김부자가 풍수 전문가를 데려와 확인했다. 이게 무슨 명당입니까? 물길이 잘못되어 오히려 흉한 땅입니다. 김부자는 분노했다. 동진은 사기죄로 곤장을 맞고 갚아야 할 빚은 오히려 늘어났다. 하지만 그 후에는 오래가지 않았다. 감옥에서 풀려난 동진은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꿨다. 이번엔 내가 실수했을 뿐이야. 더 조심하면 돼. 어느 날 주막에서 최 씨라는 사내가 그에게 다가왔다. 최 씨는 가짜 약재 장사를 제안했다. 값싼 풀뿌리를 고급 약재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기였다. 결국 동진은 유혹에 넘어갔다. 그들은 한양으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약재는 금강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이요. 동진은 양반 복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약을 샀다. 하나에 10냥씩, 첫날 50냥, 둘째 날 60냥.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문제가 터졌다. 약을 먹은 사람들이 병이 낫지 않았다.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더 아픈 사람들이 생겼다. 이 사기꾼들, 우리를 속였구나. 동진과 최 씨는 도망쳤지만 포졸들에게 붙잡혔다. 최 씨는 모든 것을 동진에게 뒤집어 씌웠다. 알고 보니 최 씨는 여러 번 이런 사기를 친 전문 사기꾼이었다. 동진은 이번에는 곤장 100대를 맞았다. 그리고 3년 유배형까지 추가되었다. 먼 섬 유배지에서 동진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하루 종일 고된 노역을 해야 했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유배지에는 다른 죄인들도 많았다. 어느 날 밤 한 늙은 죄수가 동진에게 말했다. 자네 왜 여기 왔나? 사기죄입니다. 2번째입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자네 같았지. 한번 꾀를 부려 쉽게 돈을 벌고 나니 계속 그 방법만 찾게 되더군. 첫 번째 실패하고도 멈추지 못했네. 자네 아직 젊으니 정신 차리게. 꾀는 한 번만 써도 중독되네. 쉬운 길의 유혹은 끝이 없네. 그날 밤 동진은 제대로 된 후회를 했다.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내가 바보였구나. 쉬운 길은 없었어. 쉬워 보이는 길은 사실 가장 위험한 길이었어. 3년의 유배 생활 동안 동진은 변했다. 그는 묵묵히 노역을 했고 다른 죄수들을 도왔다.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몸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쉬운 길을 찾지 않았다. 막내 박동철은 가장 겁이 많았다. 큰형은 고생하며 일하고 둘째 형은 꾀를 부리다 감옥에 갔다. 그는 두려웠다. 나는 형들처럼 못해. 차라리 이곳을 떠나자. 어느 날 밤 동철은 집을 빠져나왔다. 보따리 하나만 들고 먼 길을 떠났다. 아내에게도 형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는 멀리 떨어진 다른 고을로 갔다. 그곳에서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작은 주막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가 나타나 꾸짖었다. 내가 어찌 빚을 두고 도망가느냐? 큰형의 고생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둘째 형이 감옥에 갇힌 모습도. 1년이 지났다. 동철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다. 주막 주인이 그를 내쫓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소. 나가시오. 동철은 갈 곳이 없었다. 거지가 되어 길거리를 떠돌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동철은 깨달았다.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도망쳐서 무엇이 달라졌나?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구나. 그는 간신히 기력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석 달을 걸어 고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지꼴이었다. 5년이 흘렀다. 세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큰형 동수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150냥을 모았다. 500냥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정직함은 마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다. 둘째 동지는 유배지에서 돌아왔다. 3년의 유배 생활은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곤장을 맞고 노역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는 깨달았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다. 막내 동철은 거지꼴로 돌아왔다. 형들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형님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비겁하게 도망쳤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제삿날 산소 앞에 모였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큰형 동수가 말했다. 나는 정직하게 일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 믿습니다. 둘째 동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쉬운 길을 찾으려다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에도 또 꾀를 부렸고 결국 유배까지 갔습니다. 꾀만 부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쉬운 길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막내 동철이 울며 말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도 빚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도망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함께 갚읍시다. 큰형의 정직함, 둘째의 영리함, 막내의 반성한 마음.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15년이 흘렀다. 세 형제는 끝내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았다. 마지막 채권자에게 돈을 갚던 날, 그들은 아버지 산소 앞에서 제사를 올렸다. 큰형 동수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상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사업의 미천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거래하고 싶어 했다. 둘째 동지는 지혜로운 조언자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꾀를 부리되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사용했다. 막내 동철은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도망의 고통을 겪은 그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는 형들을 도우며 묵묵히 일했고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